저는 이제 인문학연구원장 새로 맡게 된 이혜환입니다. 예, 오늘 뜻하지 않게 그 사회도 시작할 때 사회도 맡게 됐습니다. 저희 인문학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연 집필 프로그램은 그래서 한 2월쯤에 선생님들과 학문 후속 세대 분들, 강사 선생님들,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치 이제 한 10분 정도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주로 연구를 하시고 2학기 때 이렇게 대중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한 거를 관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당연히 이제 최종 결과는 인문문총에 게재가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경쟁이 굉장히 여러 분이 있었는데 10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10분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김병준 교수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중량급 인사를 딱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분위기를 잡는 건데, 뭐 우리 김병준 선생님이야 뭐 야구를 치면 거의 이제 선동열을 먼저 내세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10번의 강연이 있게 됩니다. 10번의 강연이 있게 되고 매주 화요일인데 뭐 예외가 있는 경우 약간 다른 날 되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역사학이나 또 동양사학에 관심이 계셔서 오셨겠지만 앞으로 뭐 인문학 전체에 대해서 여기 윤리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계속 진행될 2학기 내내 진행될 이 강연 집필 사업 이 향연에 많이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즌 티켓 같은 개념으로 계속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의 법석 없이 우리 김병준 교수님 모시고 반복과 전복의 변주 4기에 관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지금 2학기부터 10번에 걸쳐서 이 강연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학기에 연구를 하고 2학기에 강연을 한 뒤에 집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일 먼저 강연을 하면 그럼 1학기에 연구가 끝났겠거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좀 옥죄어 보려고 해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도 그냥 충분히 연구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연구 도중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반복과 전복의 변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 제목이 과연 오늘 했던 얘기하고 잘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기 130권 중에 10권이 한 70권이 있는데요. 그 70권의 열전 속에 합전, 즉 한 사람의 열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열전이 지금 묶여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그것들을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서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사마천의 생각을 좀 짚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기 열전은 총 70개가 있습니다. 70개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열전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 이걸 이제 보통 합전이라고 하죠. 이 합전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냥 좀 이게 조금 4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 개가 있겠지. 가령 뭐 처음에 지금 얘기했는데 61번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백의열전이 있고, 그 다음 62번 가면 관안열전이라고 해서 관자와 안자의 열전. 벌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네. 노자 한비열전 그러면 노자와 한비열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함께 합쳐진 합전의 이름이 좀 많이 있군. 이런 정도의 감각으로 이렇게 열전을 보거나 아마 읽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이 70개 중에 과연 합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이렇게 세어보면 예상보다, 항상 이 예상이라는 말이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합전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백의열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개가 있고 권 130 맨 마지막에 태사공 자서까지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 110의 흉노열전,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사마상해가 묘합니다만 어쨌든 대환까지 이렇게 한 묶음이 있는데 모두 합치면은 세봤더니 한 20권쯤 됩니다. 그러니까 70개 중에 적어도 이 합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게 몇 개를 있냐 찾아봤더니 지금 20권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율은 30% 정도. 합전이 아닌 게 30%니까 70%는 합전이라는 얘기죠. 벌써 예상보다 70%는 합전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제가 두 번째 묶음으로 빼낸 것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흉노,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대환, 이거는 한 지역을 다룬 부분이라서 말이 단수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을 열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 이거를 제가 지금 일단 합전이 아닌 것처럼 봤습니다만, 합전이라고 치면 거기서 그걸 다시 또 7개를 빼면 13권입니다. 즉 70개 중에서 13권만이 합전이 아닌 거니까요. 즉 19%니까 전체 81%가 합전인 셈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이 좀 과장됩니다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럼 70개 중에 81% 정도를 차지한다면 정말 합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합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시했고 뭔가 의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합전이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우선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거 관안열전,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관안열전은 관자완자, 손자 오기면 손자와 오기, 절이자 간모,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 두 명의 짝이 돼서 그래서 합전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20권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 95에 번역, 등환이라고 하는 각각 사실은 4명의 성을 지금 뽑은 거니까 4명을 입전한 셈이고요. 권 98은 부분, 괴성 열전에서 총 3명을 입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제목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 제목에 나온 주인공을 설명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진열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제목은 소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게 합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열전 열어서 읽어보면 그럼 합전인 케이스입니다. 즉 소진이 있는데 소진의 끄트머리에는 소대, 소려, 즉 소진의 소위 동생이라고 되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기열전 역시입니다만 아기가 있는가 하면 아기의 아들인 압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몽염열전도 몽염만 되어 있습니다만 몽염의 동생인 몽이가 들어가 있고, 전담열전은 전담에다가 전형과 전응이라는 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이장군열전은 이광에다가 이광의 아들인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합전이 되어 있으니 역시 제목이 하나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게 합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겠죠. 다만 이 그룹을 보면 이 경우는 뭐 어차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가족으로 조금 이야기가 확대된 것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장의열전 같은 걸 보면 장의에다 진진과 서수라든지, 그 다음에 맹상군의 풍환이라는 사람, 위공자의 후영, 춘신군의 주영이라는 사람들 등등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면 제목은 하나지만, 제목에는 한 사람이지만 역시 다양한 인물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의 합전이 구성되어 있다.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권쯤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조금 다른 형태 역시 노자 한비 열전이라서 2명인데 하나가 아니라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자 한비 가운데에 장자 신부래가 끼어 있다거나 맹자 순경인데 맹자 순경 사이에 추기, 추연, 순우권, 신도, 추석 등 다양한 인물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연파 인상열전 뒤에 이목이라는 사람, 육생육가열전은 여기기 육가 이외에 주건 등등이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합 개념을 사용하는 협전이 있죠. 중리 제자, 이건 어차피 그 주인공 한 사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묶은 개념입니다. 자객, 순리,
유림, 홍리, 유협, 영행, 골계, 질자, 구책, 화식 등 모두 다 실은 집합 개념으로 그 열전의 이름을 달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얘기 이렇게 쭉 소개한 것처럼 이게 지금 열전 안에 있는 합전들의 사례들입니다. 일단 양도 많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한 사람의 제목을 달았어도 그 안에다가 처음부터 여러 개의 주인공을 다는 케이스도 있고 집합 개념을 다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얘기했으나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죠.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확대에다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가족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끼어들어가면서 열전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많은 숫자, 그리고 이 저자인 사마천 스스로가 합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어떤 인물을 좀 분명하게 서사하기 위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옆에다 붙여놓으면 당연히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좀 더 북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사마천이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저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대충 집어넣구나.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서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 정도로 많다면 그리고 굉장히 다수의 인물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시작했다면 생각보다 그냥 단지 중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마천 머릿속엔 합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깊게 각인이 됐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사마천이 어떤 사기라는 책을 질 때 나는 이렇게 이 사기를 짓겠다, 서사하겠다, 서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아주 정말 정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이 합전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의식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백이열전이 바로 그런 거죠. 사마천 열전, 나가선 사기 전체에 대해서 난 역사서를 이렇게 쓰겠다, 역사를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바로 이 백이열전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혹시 그 안에 합전 얘기가 있나? 새삼스럽게 한번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무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건데요.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에 가장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동명상조, 동류상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백이열전 뒷부분에 그냥 지나치는 말로 나옵니다. 서로 비슷한 무리들끼리 같이 모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동안의 이해는요, 거의 95% 이상의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경우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합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의식한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참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혹시 다른 기회에 백이열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사마천이 역사서를 열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지 한 간단한 이 백이열전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백이열전의 1단락, 2단락, 3단락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1단락에서 나온 얘기, 구구절절 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1단락의 결론은 뭐냐면 사마천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거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이 있다. 그게 바로 육경인데 뭐 교과서처럼 받아오는 그 육경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합니다. 육경을. 그러면서 왜 의심을 하냐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일정한 자료가 빠졌다. 그 자료가 내가 다른 자료를 들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육경에 있는 얘기는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육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자님,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추승하고 있는 그 공자님이 뭐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님의 그 명언 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공자님이 분명히 이거는 앞에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린 혹자세, 운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살짝 이건 아닌 건가 보다 하고 좀 빼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이거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뺐다. 그럼 내가 공자가 얘기했던 그 결론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자, 이런 식의 주장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더 심하게 나온 거죠. 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믿고 있는 거, 누구나 믿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근데 하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문제다. 뭐가 문제냐? 천도가 맞다는, 천도가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적당한 그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증거가 제시가 됐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엮여 있는데 왜 그 자료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역시 의도적 취사 선택이 강하다. 따라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백예열전 강의가처럼 돼버렸습니다만, 예. 그리고 나서 사마천이 묻습니다. 왜 천도가 내가 왜들 이러시나? 육경도 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공자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천도 얘기도 중에 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상되는 대답입니다. 예상되는 대답이 뭐냐면 공자님 얘기예요.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얘기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공자님 얘기를 쭉 써요. 이게 이제 그 백예열전에 나오는 자활, 도, 부동, 불상유모라고 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게 고답적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일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것만 쫓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 밖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자의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공자님의 얘기를 사마천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기중약피라고 한 요 구절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내가 많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공자님이 바로 앞에 있던 공자님이 나만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마천 못 따르겠다. 아니 왜 당신이 주장하는 것만 옳고 당신이 우습게 보는 건 그렇게 형편없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공자님이 좋아하는 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공자는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바로 뒤에 이어서 가의라는 사람이 얘기를 끌어오면서 아니 공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따르는 사람들,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나저나 그게 아니라 삶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가의의 말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여태까지 이런 해석이 분분하고 사람들이 뭐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인용된 구절만 툭툭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과 그거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그 오해와 또는 다른 의견들이 생기는데 저는 앞에 했던 얘기하고 뒤에 했던 얘기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군자는 이름을 쫓아야 된다. 사마천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동명상조, 동류상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동명상조, 동류상구라는 것이 그냥 이름을 바로 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꾸리끼리끼리 모여 살지만 그게 필요 없고 그 중에서도 이름을 쫓는 사람들, 도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마천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전 반대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 그것도 그 그룹이 존재한다. 그런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본다면 혹시 이게 바로 합전 얘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아니, 바로 뒤에도 곧바로 운종룡, 풍종호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 동명상조, 동류상구와 같은 맥락이죠. 그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운과 룡이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풍호가 또 한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역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바로 이어서 성인자기 만물도라 해서 성인이
보통 일어나면이라고 해석하지만 성인이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건 새롭게 뭔가 서술하다, 만들다, 기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성인이 뭔가 쓰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판명이 된다라는 역경의 얘기를 사마천이 인용을 해오면서 사실은 역경에 있는 얘기하고는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에 잘 유형화되어 있는 것을 역경에서는 성인이 쓰면 다 이런 게 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다음에 뒤 얘기로 쭉 이어서 하는 얘기는 그러나 공자님처럼 하면 안 된다. 공자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역시 선택적인 자료만 했다. 아까 첫 번째 그 육경이나 공자님 얘기나 천도 얘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만큼이나 너무 의도적으로 사료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름만 쫓거나 훌륭한 군자 혹은 도를 쫓는 사람만 가지고는 이 세상 얘기를 하나도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자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끌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핑이 될 수 있다. 아까 탐욕한 사람들, 뭐 열사, 그다음에 뭐 권력을 쫓는 사람들 등등 그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역경에는 성인이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공자님인데 성인이 만들었긴 했지만 보니까 성이 너무 편파적이다. 안회하고 안회, 백이, 숙제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얘기한다. 나는 지금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공자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사적을 밝혀서 반드시 공자만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내가 한번 추라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동명상료, 동명상구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형화시켜서 그래서 다양한 그룹을 내가 제시해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백이숙제, 그다음에 안회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지만 나는 공자님이 말하지 않았던 암혈지사라든지 여황지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얘기를 하겠다. 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다 꺼집어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잘 유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예컨대 그동안의 다른, 즉 뭐 춘추라든지 기존의 다른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뭐 그 이후 사례에서도 역사서에도 볼 수 없었던 저런 일반인들의 이야기, 즉 암혈지사 이야기나 여황지인을 각각 순리, 자객, 영행열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혹은 여황지인은 유협이나 일자, 골계, 구책열전이라는 그 열전을 통해서 내가 유형화시켜서 드러내 보이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통 유명인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뭐 신릉군, 맹상군 뭐 이런 사람들만 얘기지만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의 덕행을 닦으려고 했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유형화시켜서 한 부류 합전 속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추기, 추연, 서학, 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과 함께 붙여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드러내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컨대 여기까지 얘기는 합전이라고 하는 게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합전이라고 하는 데는 각별한 의지가 처음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라면 처음에 내가 역사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고 강렬한 자기의 서사 의도를 표현한 그 백의열전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번 그 동류상고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어떤 처음부터 합전을 해서 유형화시켜서 다양한 인간형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상어태 연지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역사의 서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면 그냥 두 사람 얘기를 그냥 붙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합전이라고 돼 있을 때 A, B 두 가지 인물이 그냥 모였다고 그냥 붙였나 보다. 비슷하네. 자, 이렇게 간단히 보기 어려운 것. 그냥 서사의 결과물로 두 사람이 합쳐졌다면 뭐 넘어가도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다만 그것이 처음부터 뭔가 유형화를 시켜서 다양한 인간형을 드러내려는 뭔가 처음부터 서사 의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서사의 과정을 좀 더 잘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70권이라서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몇 개 좀 과거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개 뽑아서 그 서사가 대단히 재밌다, 서사가 상당히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합천의 서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선 반복, 아주 간단한 합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A, B 두 개가 합전이 됐으면 그냥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사실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은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전이고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령 관안열전, 관자와 안자인데요. 관자는 제환공을 도와서 어떤 중요한 중신이었고, 안자라는 사람은 제경공, 그 앞뒤에 있는 여러 사람, 제전공까지 합쳐서 여러 사람들을 보좌했던 역시 공경입니다. 따라서 비슷해요. 같은 사람들, 비슷한 점. 또 제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폐업을 만들었던 사람. 양자 간의 시대 차이는 약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제나라, 동일하게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 두 나라 아주 중요한 중신이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얘기지만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그 안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문면 약간 밑에 깔리는 거지만 누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말이죠. 그냥 관중, 포수가가 관중을 알아볼 수 있었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포수가가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관중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길 수 있었다라든가, 또 안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기 수레를 끄는 이 마부의 경우에도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봐주고 좀 겸손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밑에 깔려 있어 지인이라는 그 컨셉으로 이 관자와 안자 두 개를 또 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지 장소 등 이런 것들이나 또 그 밑에 깔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형 같은 것들을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합전을 만들어내는 일기들입니다. 자, 그냥 하나 처음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객열전, 안 봐도 이 안에는 자객이 잔뜩 있겠구나. 자객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계속 반복될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순리는 말대로 그 순리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주 각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관대한 정책을 펴는 그런 어떤 목민 관리들의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림, 홍미, 유협 다 마찬가지죠.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다 묶어놨지만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합전도 다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은 유형으로 가는가 하면 또 어떤 협전은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가다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유형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이른바 제가 이제 전복이라고 얘기하는 서로 다른 유형, 같으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누구나 봐도 다르군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서사입니다. 근데 손자 오기 열전을 보면 손자라는 사람과 오기라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법서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시기도 춘추 말에서 전국 초중반에 걸친 이야기라서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로서 병법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책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 또 실제로 그 병법에 나오는 각종 용병술 얘기를 그 안에 쓴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잘 읽다 보면 아까 관자 안자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 같은 컨셉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 손자 오기 열전에는 그 장군으로서 병법이나 용병을 할 때 반드시 그 장군으로서 갖춰져야 할 자격, 신뢰, 그다음 청렴함, 어짐, 용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장군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태사공활 같은 데 나오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깔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실제로 말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신렴, 인용을 하라라고 하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그런 거를 하는 손자 쪽과 오기 쪽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의 차이를 살짝 보여준다 하는 거죠. 반복을 하되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합전의 기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면 뭐 그 뉘앙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보면 그 반복에서 어떤 전복으로의 그 차이가 격차가 좀 커지는 케이스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백기왕전역인데요. 백기왕전 둘 다 진나라 아주 훌륭한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진소왕과 진시황식이 진나라 장군으로서 진나라가 동쪽으로 팽창하고 중원 지역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또 전투에서 이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의 유명한 장군. 자, 그래서 백기왕전이 하나의 열전으로 묶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백기는 나중에 사검,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죠. 자살하라. 그래서 결국은 자결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 왕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비슷한 어떤 전력을 기우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부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대비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유관한 에피소드들이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서사 방식이죠. 예, 평원구 우경열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조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나라에서 중요한 공경이면서 장평전투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에 얽혀 들어가는 두 사람의 인물이지만 두 사람을 묘하게 대비합니다. 평원군이라는 사람은 종실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른바 금수저고 우경은 사실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진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태도들 사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깔면서 뭔가 이 진나라의 공격 하에 조금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방식 인평원군이나 우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진나라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합종을 기본적으로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두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열전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최후가 달라진다거나 사용하는 에피소드가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굳이 어떤 다른 사람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단순 서사인데요. 단순 서사가 아니라 아마 저는 이 합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문체를 좀 실험하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잘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싹 숨기기도 하는 그런 보입니다. 반복이 얼핏 보면 반복처럼 보이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반복에서 전복을 하고 있지만 그 전복이 사실은 잘 들여다봐야 비로소 나오는 건데요. 예컨대 반어법과 풍자법을 사용한 어떤 전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이자 간무열전인데요.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 보통 절이자 간무열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열전이에요. 그냥 지금 어떤 진해왕과 진소왕시 두고 진소왕이 초기 시기라서 별다른 그 역사가들도 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한 사람은 좌승상이고 한 사람은 우승상으로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둘 다 진나라가 중원으로 팽창했을 때 곧 요 당시 진해왕과 진소왕 시기에 굉장히 주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마천이 아주 묘한 장단을 치고 라는 겁니다. 이 반어법과 풍자, 반어와 풍자라는 것은 그 사마천 용어로는 골계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른바 전복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먼저 겉으로는 어떤 부분이 들어오냐면은 이 절이자라는 사람은 또 한번 금수저고 가무라는 사람은 흑수저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얼핏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는 저 풍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절이자는 골계 다지 지혜도 많고 말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그 절이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앙, 꾀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첫 구절에 그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 구절에도 진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절이자의 그 지혜를 굉장히 칭찬을 해서 하더라. 그래서 태서공활에서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했으니까 내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골라서 여기다 적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읽히나요? 어떻게 읽히냐면 이 사람, 저리자는 꾀주머니다. 처음에도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도 심지어는 태사공활에서 이 사람이 꾀주머니라니까 내가 꾀주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채록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겠다 라고 읽히잖아요. 다 그렇게 읽어요. 근데 본문을 따라가 보자는 거죠. 본문을 그냥 따라가면 지금 이 얘기가 전복이 되는 과정을 금방 느낀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꾀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재미없게 들리죠. 이 역사 기록이 항상 이렇게 길게 이제 이어지니까 보통 많은 일반인들은 사기 하나도 재미없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마천의 어떤 그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저리자가 우경이라는 아주 높은 관에 자기에 제수된 뒤에 군사를 이끌고 어디를 치러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점령했고 진나라에 편입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장수가 돼서 조나라를 쳤다. 또 인땅을 함락시켰다. 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서 전하를 쳤다. 함량을 했다. 자, 요렇게 군사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한 서너 군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꾀주머니인가요? 저는 꾀주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만으로는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지금 하나도 안 빼놓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저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술에 100대를 끌고 바로 옆에 있는 주나라, 이름밖에 안 남아있는 그 주를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그만 나라인 주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오는 이 저리자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또 진나라와 대적하고 있었던 밑에 있는 초나라가 그 주나라, 조그만 주나라에서 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느냐 하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왜냐면 지금 진하고 초는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왜 저기를 대접해 주냐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그랬더니 그 주라고 하는 데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바본 줄 아십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술에 100대 몰고 들어오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존의 원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백과 제왕공처럼 우리도 지혜를 짜내서 가운데다가 100대를 저리자의 100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앞뒤에다가 군대를 다 포위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군사행동하지 못하게 지금 다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겉으로는 경호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은 가둔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리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저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대로 갇혀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꾀주머니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죠. 그 다음 얘기는 또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동생, 왕의 동생이고 종실그룹이어서 그 권력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건 아니에요. 꾀주머니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저리자가 어디를 또 공격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어디를 공격을 했는데 제3자가 딱 와서 그거 공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진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막 설득을 해서 저리자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그 유세가는 저리자도 깜빡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포라고 하는 쪽에 가서 거기서도 또 딴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양쪽에서 가운데 껴가지고 좋은 이런 말을 해서 자기가 모든 황금 300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적혀져 있죠. 저리자가 꾀주머니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리는 또 속았어요. 또 속았고 진짜 여기서의 꾀주머니는 지금 가운데서 말을 이리저리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꾀주머니입니다. 꾀주머니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풍자가 계속 이어지네요. 마지막에 이 저리자의 끝은 이렇게 갑니다. 저리자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꾀주머니인 척하고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내가 죽는데 100년 뒤에 내 무덤 자리에 아마 궁궐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삼천의 기록에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묘자리, 그 자리가 나중에 이 함양궁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왕들의 무덤이 들어온 묘지로 바뀌어요. 사마천이 보고 맞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나라 속담에 지혜하면 저리자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 뭐 이렇게 심한 전목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아는, 아무도 이 사람을 진앙이라고 할 리가 없는 얘기만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가 또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 전통시대 사대부나 누구나 이 사람이 진앙이라, 즉 꾀주머니라고 하는 데서 의심을 푸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 절이자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간무라는 사람이 붙어요. 그냥 절이자만 우리가 읽었어도 이 사마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사마천은 바로 뒤에 간무 얘기를 붙입니다. 간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은 좌승상, 한 사람은 우승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우승상 얘기를 갖다 붙여요. 한 사람은 금수저, 한 사람은 지금 흑수저라고 했습니다만, 그 흑수저 얘기를 하고 나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예, 왕이 나 어디를 저길 꼭 갖고 싶어 그랬더니 간무가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출장을 가면서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자기가 데려갔던 출장한 사람을 미리 보내서 뭔가 되게 공작을 해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진나라 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냐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이 부분 해볼까요? 이제 증자라는 사람의 모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옆에서 계속 말을 여러 번 꼬드기면은 결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아도 결국은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이 지금 내 지략에 따르면 내 뜻대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출장 가서 저기 가 있는 동안에 이 안에서 무언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 것이다. 누구냐? 절이자. 방금 했던 그 절이자가 이상한 짓을 할 것이다. 당신 왕한테 계속 야, 여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미리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미리 다시 돌려서, 아주 중간 얘기 좀 복잡합니다만, 다시 이 사람을 왕한테 와서 왕이 딴 생각 못하도록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 절이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역시 또 출장 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절이자가 결국은 이게 무슨 지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나라청에서 모든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나라 왕에게 계속 한나라 편을 들고 한나라를 공격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간부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지난번에 저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라고 그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서 결국은 이 진나라 왕이 간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쭉 만드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얘기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이 간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온 책략을, 아주 여러 단계의 책략, 혹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다 미리 가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작전을 진행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간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꾀주머니인가요? 간무 겁니다. 그 뒤도 다 마찬가지, 한 서너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만 서너 개의 에피소드는 다 항상 간무가 꾀주머니라면 간무다 하는 식이에요. 마지막에는 아예 간무가, 소대라는 소진의 동생으로 유명한, 유색액으로 유명한 소대가 진소영에게 직접 말하기는 이 간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잡아둬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진나라 소왕이 결국 안 잡으니까 제 민왕한테 가서 또 역시 이 간무는 정말 현이니까 잡아두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꾀주머니는 지인이 아니라 이쪽 바로 간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저 앞에 그냥 글귀에 꾀주머니, 진나라 사람이 꾀주머니였다, 진나라 사람이 이 사람을 자주 지혜를 칭찬했다고 해서 꾀주머니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냥 그 사기를 그냥 평심하게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다만 어쨌든 사마천 나름대로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서사 방식으로서 그 합전의 묘미를 좀 살린 거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외면상 여러 가지 유사성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차이가 보이는 거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다른 인간형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재미난
뭐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반복해서 전복에 하는 예로서는 이제 구론 가생열전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구론 가생열전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천의 기록을 아까 처음 얘기처럼 본문을 읽어가면은 이 반복에서 전복으로 바뀌는 과정, 뒤집어지는 과정을 쉽게 눈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진앙, 즉 회주머니 사례에서 볼다시피 좀 정신 차리고 읽어야 그래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듯이 구론 가생도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한번 획 돌아가는 그 부분을 놓치면 그럼 끝내 구론과 가생이라는 사람은 같은 부류로 그냥 끝까지 이해해지는 같은 비슷한 인간형이 하나의 열전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되는 케이스나 실은 전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초나라 왕에게 이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간언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 재능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소를 받아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소라고 사마천은 그 불만을 이소라고 하는 이 구론의 저작을 통해서 그 불만을 일단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간언을 했으나 다른 초나라의 다른 신하들로 하여금 신하들이 이 사람을 시기해서 또 왕도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왕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그 이소의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사마천이 설명을 합니다. 둘 다 구론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소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시기하고 자기의 간언을 듣지 않는 당시의 초나라 왕과 신하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3장에 가서 세 분에 가서 결국은 구론이 자살하는 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어부와의 대화를 살짝 통해서 내가 일모도원, 즉 내가 내 능력에 대한 그 자신감 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초나라 왕과 신하에 대한 불만,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또 하나의 구론의 작품인 회사라고 하는 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 부를 보는 건데 지금 부를 빼놓고는 구론과 가히가 너무 똑같아요, 비슷하게. 그런데 부를 좀 보면 그 구론의 부부터 먼저 보면 뭐 좀 한번 읽기 어렵죠. 예. 근데 시작은 이렇게 가죠. 예, 남쪽 땅의 명랑에 도착해서 적막함과 원망과 비통한 그런 분위기를 먼저 쫙 갑니다. 예를 들어서 늦여름에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런 석양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서정적인 표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의 앞부분에는 이 시 전체의 어떤 시간, 장소, 주변 분위기 이를 통해서 자기 억울한 마음과 근심에 잘 어울리는 풍경을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이따가 보면은 그 구론의 시도 똑같이 가거든요. 양쪽이. 그러니까 완전 반복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버려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원칙을 지키는 자신과 반대로 질투만 하고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신하들, 초나라의 신하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군자요, 뛰어난 능력,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요, 뭐 그런 걸 옛 역사 속에서 이루, 뭐 이런 사람을 비유하면서 자기가 얼마큼 훌륭한 사람인지 하는 거를 놓고,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장님, 뭐 아니면 무리배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양자를 구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구론의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결국은 나는 죽어야 된다. 고집스럽게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시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분한 마음을 죽음으로 승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어지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운명은 결정돼 있다. 두려울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으니까 죽어서 본보기가 되겠다고 하더니 돌을 아는 채 퐁당 명랑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론의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구론의 얘기에 바로 이어서 이제 가히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스타일이. 가히의 재능과 업적,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직위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이 어린 능력을 갖고 있는 가히에 대해서 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참소를 하고 참언을 해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것이 하필이면
바로 구런이 빠져 죽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장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자기가 유배된 곳으로 가다가 그 구런이 빠져 죽은 바로 그 명나강을 지나가면서 여기요. 상수를 건널 때 가인은 부를 지어 구런을 조문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두 사람 얘기가 그냥 비슷하게 똑같이 가죠. 시작도 이 시, 똑같이 시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똑같이 됩니다. 애도하고 좋지만한 때를 만나 무능한 자와 아첨꾼이 득세하는구나. 훌륭한 자와 항상 좌절과 재앙을 맞는다. 자, 여기까지는요. 확실히 구런의 처지를 애틋하게 여기고 구런이 회세라는 시에서 엎은 내용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뭐 서사적인 주변의 자연 전역의 모습, 그 자연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 뭐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탁한 세상을 만나면은 숨기만. 근데 그 뒷부분에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뭐 시 전문도 아니고 잘 읽지도 못합니다만 잘 보면 결국은 천하를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데를 가면 되지. 왜 꼭 천하를 고집했나? 때가 되면 가버린 봉황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때가 아니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 작은 그릇에는 큰 인물을 받을 수 없으니 큰 그릇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 부분에서 생각이 아까 회사라고 하는 구런의 시하고는 살짝 어긋남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구절이 그냥 시, 다시 말해서 가희의 시 중간 언저리에서 살짝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똑같이 참소를 받고 똑같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남쪽으로 그것도 완전 외지죠. 2억의 땅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과정에서 한 사람 빠져 죽었고 그 사람을 조문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겠니? 시도 봤더니 똑같이 가네. 처음의 부분.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유형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바로 이 파트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니 거기서? 죽지 말아라. 다 같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죠. 삶은 계속된다. 복 안에 화가 있고 화 안에 복이 있다. 세옹지만 물론 시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더 분명하게 논설체처럼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로 시가 끝난다면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은 시를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전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두 사람이 지어놓은 시만을 양쪽을 다 갖다 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시를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를 잘 안 보게 되면 두 사람은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로 그냥 완전히 세상이 다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합전시키는 사마천의 뜻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나는 구런처럼 안 살겠다는 얘기로 저는 보자는 겁니다. 똑같이 궁영을 받아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존재를 더 이상 긍정할 수 없는 단계, 뭐 신체발부 수지무모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궁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내가 좀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뭐 모욕을 받고 뭐 이랬던 사람, 당장 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마천이 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마천이 사실은 구런과 가희를 이렇게 놓고 합전을 시켰다면 사실은 보통 사람은 그 울분을 즉 사마천의 울분을 구런에다 갖다 적용을 하고 또 구런과 가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역시 그 울분이 이런 데 좀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두 개의 합전이 지금 반복해서 전복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가정을 놓고 보면 사마천이 그 안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런처럼 안 한다. 다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사기라는 책을 적는 길이죠. 거기서 그 전복 속에 자기를 투영시켰던 거라고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 그 서사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태사공 왈에 보면은 얘기한 것처럼 잘 보면 이미 쓰여 있어요. 가희가 그 정도 구런의 기능으로 재능으로 제후에게 다른 데 갔었으면 충분히 받아들였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심스러웠다라는 말이 슬쩍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이 선입견이 그런 거 가희를 너무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서사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자객 열전인데요.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그 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어디선가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만.
자객 열전에는 총 5명의 인간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앞에 4명이 누구냐면 조말, 전제, 예양, 섭정, 그리고 마지막에 형가라고 하는 사람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객 열전에 있는 사람들은 5명의 자객이 있구나.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가도 여기 있군. 5명의 자객. 다 재밌네. 자객 암살하려고 해서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다. 자, 비슷한 유형화가 됐습니다. 예, 자객으로. 비슷한 점들이 뭐 있죠. 뭐 비수로 누굴 찔렀다는 등 뭐 단지 성공이냐 실패냐의 사례뿐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들. 하지만 여기에도 사마천의 소위 반복과 전복이라는 하나의 서사가 그대로 녹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분명한 거는 제가 비교군이라고 그 얘기를 했듯이 비교군을 통한 전복인데요. 앞에 4명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4명과 4대 1로 구분이 되는 거죠. 4명은 모두 다 춘추 시대의 건입니다. 형가는 지금 진시황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앞에 4명과 또 한 사람의 시대 차이가 너무 커요.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춘추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실은 이 춘추 시대를 저 앞쪽에, 예를 들어 아까 관자가 나오는 데쯤에다 넣었어도 될 법한 얘기인데 굳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형가라는 사람하고 붙이죠. 4명은 춘추 시대 사람이고 한 사람만 지금 형가인데 이게 지금 그냥 5명의 자기를 그냥 나열한 거냐 아니면 이 안에 어떤 복잡한 서사가 또 다른 서사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잘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조말이라는 사람 짧긴 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뭔가 전투에서 나갔는데 3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나를 다시 장군으로 삼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성립했음. 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결국 이 조말이라는 사람 비수 한 자리를 들고 가서 제나라 환공의 목에 갖다 대면서 당신 노날한테 뺏은 땅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사건을 결행을 했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중요해요.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행했다는 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협박이 안 되면 살해했다는 짤막하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썼냐면 그냥 춘추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저 뒤에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형가의 뒤쪽 부분에 보면 형가가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델이 바로 이 조말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나 이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사마천의 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전제라는 사람을 보는데요. 그냥 자객이라고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마천은 그냥 이 전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에피소드나 역사적 사실을 쭉 적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러티브, 결국은 이 반복과 서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이 열전에서 하려고 하는 자기의 내러티브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 얘기를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보면 전제가 그랬군 하고 넘어가는, 즉 역사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의 그냥 초록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제 같은 경우는 앞에 처음부터 아주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공자광이라는 사람이 오자서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서 이때 복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공자광은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오자서를 거부합니다. 전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때가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번 지나가네요. 자, 그 반면에 그걸 알고 오자서가 자기는 물러나고 전제라는 사람을 그 공자광에게 추천한 뒤에 자기는 뒤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림이라는 게 한번 이 부분에서 다시 깔리고요. 역시 공자광이라는 사람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9년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9년이 들어간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이때 결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자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함께 결행을 할 전제라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즉 일을 부탁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 그 다음 그러고 나서 공자광이 지금 암살하는 그 자객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몸이요 내가 당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굳이 관에 집어넣죠. 자, 역시 신뢰관계의 완전한 확립이라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정도는 다르죠. 아까는 3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속 최고의 장군을 계속
인정해 준다는 그런 앞에 그 조말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나와 너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 양쪽의 신뢰관계를 설명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한 번에 찔러주겠다라는 말도 유난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객이라고 하는 이 암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왕창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기가 막힌 비수를 사용하는 검술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다 제가 하는 얘기 벌써 뭐 아시겠습니다. 이게 다 형가를 이해하기 위한 다 보조장치로 지금 쓰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제가 결국은 죽죠. 그 자리에서 절당합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각종 여러 가지 벼슬이라든지 돈을 주는 것도 뒤에입니다. 역시 그냥 뭐 무심하게 읽으면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만, 조금 이따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무언가 일을 부탁하는 사람은 이 자객한테 재물을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점. 오히려 지금 이 성공한 케이스처럼 자기신이 아니라 그 후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어떤 자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예양 같은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중간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시도, 2차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뭐 자기에다가 뭐죠? 석탄을 먹어서 목소리도 바꾸고 벙어리가 되고 그다음에 얼굴은 문둥병자가 되고 하는 그런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자기를 알아준 주군을 위해서 끝까지,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결국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옷을 좀 달라고 그래서 옷을 두고 옷 위에 옷을 이렇게 칼로 쳐서 결국은 죽이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뭐 이런 일 정도까지 하는 것, 이런 게 자객과 자객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관계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섭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섭정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처음엔 돈을 가지고 하죠. 돈을 가지고 부탁을 하나 역시 그 자객은 이 섭정이라는 사람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지금 부탁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기다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섭정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 이제는 당신이 그 자객으로서 뭐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섭정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예. 또 하지만은 결국 돈을 안 받죠. 예, 돈을 안 받는. 따라서 이 자객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는 뇌물이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어져 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시간 관계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네 가지 얘기는 사실 유사한 인간형의 반복입니다.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객이 될 수 있다. 죽음과 일체감, 오랫동안의 준비와 인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방으로 끝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나오는 형가는 이 얘기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야 하지만, 예, 전복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감각으로 이제 뒤에 형가 열전을 쭉 읽어보면, 기묘하게 앞에 있는 네 개의 비교군과 다른 형가의 모습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두세 개의 일화들, 정말 황당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형가가 어디를 막 놀러 가다가 누구랑 바둑을 두는데, 아니군요, 검술을 하는데 검술을 논하다가 갑자기 형가가 자리를 박차고 가요. 예. 그랬더니 같이 얘기한 사람이 어디 가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더니 떠났을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내가 뭐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승질 부리고 가는 애야. 이 정도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곧바로 한단에서 논의를 떠던 사람하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장기를 두다 말고선 똑하니 일어나서 또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성질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형가의 자객이라는 사람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지만, 자, 이 전체 아까 이 네 개의 비교군과 연관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맨 뒤에 한 사람 이러한 번이 더 오면서 결국은 실패했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걸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일단은 칼로 찌르는 기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구나라고 한 다음에, 이거 뭐 한 마지막 규절 하나 빠졌네요.
이 형가라는 사람은 봐서 원래는 저 사람이 함께 일할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일할 사람, 지기, 그러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떠나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연태자단이라고 하는, 연나라의 태자단이라는 사람과의 만남 과정, 그리고 나서 연나라,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연나라 태자단과의 만남을 쭉 뒤에 설명하는 걸 보면 그 본래의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래서 이 진시황을 암살하러 갔으니 이게 될 턱이 있나가 사실은 이 사람 사마천이 그 안에서 깔려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앞에 아까 여러 명이 보여줬던 그 자객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그 인내, 기다림, 그 자객을 알아주는 것, 너와 나와 함께라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는 태자단이라는 사람인데 태자단이 어떻게 하냐면 조급해요. 난 지금 바로 진시황을 지금 당장 복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처음부터 국무를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 연태자단이 나 지금 복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복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태자단이 다시 한번, 아니야 나 지금 바빠, 지금 당장 해야 돼.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 번째 인물인 전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전광하고 태자단하고 다시 만나는 얘기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역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그 다음에 다시 형가를 이제 불러오는, 그러니까 즉 형가가 이 연태자단하고 같이 연결되기까지 단계를 이렇게 쭉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서술을 왜 괜히 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태자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객을 고용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나 둘 셋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로 지금 계속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 중간 두 번째 단계에 전광한테는 전광이라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나가는데, 이 얘기를 다른 데도 하지 마시오라고 연태자단이 얘기를 한 순간,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양장하는 신랑이 한 번 더 깨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자기는 죽고, 그 다음에 드디어 형과하고 만나죠. 그러면서 태자단이라는 사람은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계책 0, 계책 하나, 둘, 셋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태자단의 계책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섣부른 계획임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태자단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한 단계 하나씩 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교군의 뭐 공자광이라든지 초장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태자단의 모습이 하나씩 다 드러나는 서사라는 겁니다. 형가, 원래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계 둘다가 성질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검술 얘기하다가 성질나면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 구지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태자단 얘기를 듣는 거죠. 한참 뒤에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사마천의 묘한 이야기 한 번 더 깔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형가한테 관직과 재물을 사야 한다. 자, 이거 줄 필요 없는 겁니다. 앞에 네 사람은 다 지금 다 갖다 버렸어요. 그거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 형가라는 사람 또 여기서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들, 이게 지금 자객의 어떤 그 암살의 성공 여부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자,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한참 지나니까 또 태자단은 조급합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서 왜 안 가냐고 얘기를 하고요. 자, 왜 안 가니까 이제는 이제 형가가 이제 다음 얘기, 번옥이라는 사람의 장군의 목이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태자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건 안 된다라고 또 반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결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사실 감내해야 되는데, 이 태자단이라는 사람은 그저 마음은 급하고 또 참아 못할 말은 참아 못하는 이런 거죠. 참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자객의 암살이라는 건데, 그 참아하지 못하는 일을 참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역시 자격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요. 결국은 사실 형가열전의 대부분의 얘기는 그 태자단이라는 데다 사람에게 지금 포인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내 거부하지 못했던 형가라는 사람.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뭐 내가
지금 비수도 하나 준비했고 내가 그러면 이 연나라에서 가장 형편없는 놈, 즉 깡패 하나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지금 출발하시오 그랬더니 때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그 연태자 말을 듣고서는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참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점. 예, 말이 길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쓰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현가열전만 그냥 달랑 써놨으면 그럼 독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앞에 써놔도 못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3화초는 바로 앞에 비교군을 설정을 하고 앞에 충분히 반복을 하고 난 뒤에 그것에 전복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합전을 구상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알아주고 죽음과의 일체, 오랫동안의 준비와 인내, 결정적인 순간, 뛰어난 검수를 앞에 비교군으로 두었는데 다 달랐다 하는 이야기를 현가 부분에서 씀으로써 하여튼 실패 부분으로 들어가는 얘기였습니다. 예, 또 하나의 서사, 이게 사실 제가 70권의 합전을 비교를 하면 좀 나누기 시작하면 70개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보다 보니 이게 계속 모이기가 길어집니다. 또 하나 얘기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사는 서사인데 반복과 지금 전복인데 지금 반복은 여러 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한번 뒤집는 건데요. 서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기 프리즘처럼 이렇게 1부터 5가지, 1부터 10가지를 이렇게 나눠놓음으로써 점진적인 전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도 종종 쓰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맹자순경열전입니다. 맹자순경열전 보통 일반 사람들, 제가 다른 데서 글을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맹자순경열전 있으니까 이건 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맹자순경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서사인지 알 수가 없고 대충 했겠거니 하지만 자막에 들어보면 이 사람 안에 이 합전의 서사, 의도한 서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태성 자기 스스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맞는 말이야. 즉 사람들이 이렇게 돈만 따지고 이익만 따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충분히 공감하지. 하지만 그리고 나서 맹자 얘기를 턱하니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연, 순우곤, 순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이게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냥 뭐 추연에 대한 얘기, 순우곤에 대한 얘기, 맹자에 대한, 순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맥락을 즉 내러티브를 쭉 따라가서 그걸 이제 스펙트럼으로 읽으면은 맹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하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을 실제로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신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추연을 봐라. 추연은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얼핏 보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사마천의 판단은 맹자의 사상이나 아니면은 추연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순우곤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참는 사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순자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맹자하고 순자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실은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내러티브를 놓고 보면 이 맹자와 순자는 반복이 아니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꺼집어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자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스펙트럼을 쭉 깔아주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스펙트럼 얘기가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제요. 이 재미난 거는 방금 여태까지 쭉 얘기한 거는 열전 하나 속에 합전이라고 하는 열전 하나 속에 과연 어떤 형식의 서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여러 개의 서사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줌 아웃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열전 하나가 아니라 열전과 열전 사이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아주 재미난 서사 스타일이 있던 겁니다. 스펙트럼의 확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어디냐면 순리열전서부터 시작해서 홍리열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순리하면 반대말은 홍리입니다. 그럼 순리열전 다음에 반드시 홍리열전이 나와야겠지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순리 다음에 홍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순리 다음에 홍리, 그 다음에 급정, 유림 다음에 홍리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예, 이 방식이 방금 전에 저 앞에 얘기했던 자객열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거를 열전으로 좀 줌아웃한 거죠. 아까 자객열전을 보면은 4명의 춘추시대의 자객을 앞에다 두고 그 비교군을 통해서 형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가 좀 잠깐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자객열전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부리 열전 다음에 이 사람 자객열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자객열전이 여부리 다음인데 열었더니 춘추시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명이 사실 앞에는 얘기는 비교군을 얘기하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형가를 얘기하는 거라면 시기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부리가 나오고 형가의 암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스타일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열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도 보이지만 사실 열전 순서도 사마천이 의도하고 기획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뒤로 빠지면 순리 다음에 순리 열전의 기어니까요. 순리도 이상해요. 아까 자객처럼 순리에 들어와 있는 인간들이 다 춘추시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앞에는 흉노 열전으로 쭉 이어져 오는 지금 한무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순리가 더 하더니 한부제 때 순리가 적었겠지만 순리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혹은 한 초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순리 열전의 춘추시대 인물 5개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자객 얘기처럼 쭉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썼습니다만 그 내용, 5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리란 어떤 건지 하는 얘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불개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불개입이라는 얘기는 사실 법령을 최소화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 반대의 비교군으로 지금 홍리열전을 5번에 두고 거기에는 몽창 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무제시대 때 12명을 경제 이래로 12명을 뒤쪽 편에 두어서 양쪽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순리열전에 했던 얘기하고 정반대의 인물들을 홍리열전에 둡니다. 물론 이 홍리열전도 12명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사실은 홍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순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묶으면은 순리부터 홍리라는 것까지 다 묶어서 그 세트는 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한무제의 대외전쟁, 흉노전쟁을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한 섹션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전쟁을 이런 식으로 몰고 들어오는 이 한무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홍리들한테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홍리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앞쪽에 비교군으로 순리를 두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급정이라는 사람과 유리멸전을 가운데 꽂아놨는데 급정이라는 사람은 급암이라는 사람과 정당시라는 사람이죠. 웬 정말 뜬금없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싶습니다만 또 중간에는 그 다음에 유림이 들어와요. 유림은 유학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홍리하고도 상관이 없고 저 앞에 있는 순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급정이라는 사람은 황로학이고요. 그 다음에 유림은 그 황로학을 지금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순리 홍리 속에다가 집어넣고 보면 이게 일종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문제시 삼는, 즉 대외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공경사대부들의 문제점, 대표적인 이 홍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비교군이 순리지만 사실은 이 안에 한대의 그 관료군들을 보면 실은 순리 쪽에 가까운 급정, 즉 불개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이 급정과 그 다음에 개입을 얘기하고 있는 유림과 홍리, 이 두 사람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프리즘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리에서 점차 홍리까지 퍼져가는 스펙트럼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끝입니다. 사기의 저작 의도로 합전,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사기라고 하는 걸 저작하는 순간 머릿속에 이미 구도가 잡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백이열전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공자님 당신처럼 이렇게 원하는 것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았던 모든 인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 유형을 보는 방식이 바로 합전을 통해서 유형화를 함으로써 다양한 인간형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 백이열전에 이미 잠깐이지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방법을 하나는 집합 개념의 유형화를 통해서 또 하나는 유명인과의 합전을 통해서 그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었던 거고요. 그런 합전을 어떻게 사마천이 쓰느냐, 그냥 똑같은 형식으로 무미건조하게 뭐 비슷한 건 비슷한끼리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간형을 이 안에서 다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인물 A, B, C, D부터 시작해서 20명이 다 똑같아, 이렇게 많아, 이렇게 쓰는 건 종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최대한 인간의 유형을 다 드러내는 방법,
그거는 반복과 변주라고 봐야 하는 거죠. 다만 그것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인다 하는 얘기고, 그것을 뭐 일자열전, 자객열전, 유형열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서사를 파악해야 왜 이 열전을 이렇게 적었는지 하는 사마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비로소 사마천이라는 이 사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이라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있는 팩트를 모아놓은 사료 더미 이 사음집이 아니라 적어도 이거를 편찬하는 저자, 즉 역사가 사마천의 주관적 의도, 과연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은 생각이 담긴 책으로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교육가의 최재영입니다. 김용근 선생님 사기 늘상 흥미로운 발표를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합전과 반복, 그러니까 반복과 전복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이열전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합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 백이열전의 서사 구조에서 이미 반복과 전복이라고 하는 게 배어져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이열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는 허유와 변수와 무광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변수 무광은 장자 양왕편에 나오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과 백이열전은 같은 듯 하면서 달라서, 그래서 이미 열전의 서인 백이열전의 서사 방식에 이미 합전뿐만 아니라 합전을 통한 반복과 전복의 그러한 서사 구조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이제 서로 다를 경우를 이제 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이 안에도 뭐 허유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 무광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숙제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이 다 등장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70권, 130권 모두 다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명하게 열전 안에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했을 경우, 지금 허유나 변수 무광 같이 이렇게 서사를 하다가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든지 다 이렇게 나오죠. 본기에도 수천 명, 수백 명이 나오기 마련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태사공 자서를 제가 지금 합전이 아닌 것처럼 봤습니다만, 합전 안에서도 거기 자기 친구인 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항상 누군가의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 합전이라고 하는 거는 주연과 조연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주연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의 그 합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지로 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조금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등장하는 다른 그 사람들이, 조연이 어떤 형태로 여기 등장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막힌 대조를 하면서 반복과 전복 등등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열전 얘기가 다시 들어갔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선양 얘기를 하잖아요. 육경 얘기를 하고 선양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백이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이 숙제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종의 선양을 한 거예요. 선양이라기보다는 왕위의 정상적인 적자 계승을 자기가 안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뭔가 다른 얘기가 필요해서 지금 육경 얘기를 꺼냈는데, 육경 중에서도 하필이면 선양 얘기를 꺼내는 것. 그것도 허유 변수 무광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선양 얘기를 꺼냄으로써, 그래서 그 선양을 쓱 기록하고 있는 시경 서경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시경 서경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시경 서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경 서경에 의도적인 사료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럴 때 그 시경 속에서 무슨 소재를 꺼집어낼 거냐고 할 때는 당연히
선양 얘기를 끄집어 오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양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백이숙제의 선양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밑에 그 구조를 보면 아주 이리저리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1번 단계에서는 육경에 대한 의심인데 육경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육경보다 훨씬 더 어떤 당시에 권위를 갖고 있는 학문적 권위를 갖고 있는 공자에 대한 의심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 공자보다 더 중요한 소위 천도의 문제, 공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자는 오자 할 것 없이 모든 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리고 있고 그렇게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의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내가 의심해야겠는데 어떻게 의심하냐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의심을 하고 두 번째는 조그만 시, 잃어버린 기록 하나를 찾아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단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증거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천도를 부정할 때는 시 한 편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안회, 안회, 그 다음에 백이 뭐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냐 할 때 도척도 나오고 도척 얘기도 좀 부족하니까 그 근세 이르기까지 수많은 얘기를 다 꺼내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뺐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그거를 구조화시키고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면은 그 점층법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 사실은 점층법이 지금 끼어져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 뒤집는 거죠. 천도가 없는데 천도가 틀린 것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천도가 틀렸다라고 사마천은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진정한 전복이 아니라 사실은 천도가 맞다라는, 천도가 있을 것이며 틀리면 천도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복이라서 그 전복의 그 방식이 먼저 이렇게 엉망인데 그럼 도대체 뭐 하느님은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그랬더니 공자님이 워워워 그러지 말고 자 좀 믿어라 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뒤집잖아요. 공자님 당신 말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공자님 다시 한번 뒤집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반복으로 점층적으로 올리더니 마지막에 전복을 하고 나서는 전복을 하고 또 전복을 하는 이런 구조로 그 백일전의 짧은 얘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 맨 마지막에 바로 이 합전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형을 내가 드러냄으로써 공자님의 그 일방적인 사료 선택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즉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인간형, 내가 지금 합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인간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그 안에서 귀납적인 어떤 인간의 길, 천도의 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겠다. 이게 백일전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양성악가 이정범입니다. 선생님 강연 우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절이자 간무예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확정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재구성을 해주셔서 특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전적인 역사적 비교 평수를 이야기할 때 유래를 찾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동아시아의 많은 기전체 사서들이 비슷한 전통들을 이어갔지만 그걸 회절을 했든 아니면 잘 사승을 했든 이어갔지만 그것보다도 원조로 놓고 따진다면 역시 그 플루타르코스의 패럴라이브즈를 병렬전을 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비슷한 또 보이면서도 좀 다른 그런 구성과 그다음에 그 서술 양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뭐 저리자 말씀을 하셔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컨대 플루타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폴레믹으로 쓰는 거하고 아폴로제틱하게 쓰는 쪽을 확실하게 딱 분별을 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모럴리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게 버추고 어떤 게 바이스인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예컨대 뭐 리산드로스하고 술라를 비교한 그런 케이스를 놓고 보면 리산드로스는 뭘 해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술라는 비슷한 일을 해도 이건 굉장히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이다라고 그렇게 찍혀버리게 되는데 저리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새삼 느끼는 거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진인들이 그 전국진 사람들이 그렇게 회자했던 그런 저리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중평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밸런싱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철저한 폴레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합전 구성을 놓고 봤을 때도 더더욱 그런 건데 근데
그냥 제가 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를 그렇게 깊이 읽어본 입장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일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굉장히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일부를 빼놓고 보면, 근데 이른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쪽은 명백한 아폴로제틱인 것 같아요. 자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동시대 사람인데다가 확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그렇게 어폴로제틱으로 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게 어폴로제틱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람들이 군자연 해주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근거도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해 준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 대부분의 경우는 폴레믹 혹은 폴레믹의 극단으로 처치받는 듯한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인상 비평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합쳐서 생각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모랄리티에 대한, 특히 버추에 대한 확정적인 관점이 있어서 그거를 종지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산드로스가 술라라든지 뭐 폼페이우스하고 뭐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세르토리스하고 그 에우메네스를 비교할 때도 둘이 우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고. 근데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중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인층의 그런 중평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좀 논란이 있는 인물상이나 아니면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갈피를 못 잡는 듯한 감도 있고, 밸런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폴로제틱한 경우가 많고,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플루타르코스하고는 다르게 사마천은 모랄리티 면에서는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선생님 견해는 어떤 쪽에 가까우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백이열전에 맨 했던 내 생각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질문이 뭐 너무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충분히 그걸 인용해 가면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하지만, 결론은 사마천은 내가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게 버추냐 바이스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에요. 아까 백이열전에서 공자님이 그렇게 들어오셨다. 그게 결정이 되니까 문제는 그 바이스 오브 버추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역사 기록을 꺼집어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거기다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육경부터 시작을 해서 백이숙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천도의 평가까지 다 실은 그런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내가 그 바이스 버추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착한 사람 보고 거짓말, 나쁜 사람 거짓말하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 도덕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역사를 이해하는 거는 난 동의할 수가 없다. 그게 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그게 일종의 경이라고 얘기하자면, 도덕적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끄집어내서 갖다 붙이는 방식. 이게 사실은 공자도 그랬고 사마천이 잠시 예외적인 존재로 드러났다가 사마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스타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 주시부터 뭐 기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중간에 어떤 약간의 이변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서가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옳은데 공자님 얘기인데 어디 거기다 대고서는 왈가왈부 딴소리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자, 그거를 걱정하고 그거를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마천 머릿속에는 이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다양한 인간형들을 다 드러내면 그럼 당신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자님 당신 얘기하는 그 도덕적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건 역사가 아니다. 난 역사를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역사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당신 얘기하는 걸 증명해 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129번이 끝나고 130권이 돼서 사마천이 사기가 끝나는 마당쯤 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61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나랑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멀리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론 끝나고 1장, 2장, 3장에서 결론이 왔으면, 자, 이제는 너희들도 알죠? 내가 무슨 말 해본지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비슷하게 나와요. 하필이면 129번이 화신열전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딱 끝나니까 허무하죠. 허탈하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난 이러지 않았을까. 뭐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다 알았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졸렌 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 자인으로서 존재하고는 현실태를 더 중시하고 그로부터 뭔가를 귀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마 제가 생각. 그게 지금 얘기했던 그 플루타르크 영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요. 다 역사하시는 분들 말고도 좀 질문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기 혹은 한설한 텍스트는 문학 쪽에서도 늘 글쓰기 읽기의 전범 텍스트라서 사실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루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뭐지?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읽기의 방법, 고전 읽기 문제에 관한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합전이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도 근본적으로 주어진 고전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전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텍스트도 겹쳐 읽기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텍스트도 다시 읽기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고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숙명 같은 혹은 특성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합전은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사기 전체가 합전이다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씀으로 아마 처음에 강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선생님 봉기도 합전이고 세가야 말할 것도 없이 합전이라서 사실 합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텍스트가 아닌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보다 기록된 기사들 혹은 기록되지 않은 기사들까지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겹쳐서 읽는 태도가 늘 필요한 텍스트다. 저는 이렇게 믿고 선생님 하신 오늘 강연의 기본 취지도 그런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근데 합전에 많은 예를 했지만 자객열전의 마지막 현가 부분을 거사의 성패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기의 근본적인 합전적 성격으로 쭉 말씀하시는 것과 좀 배치되는 접근법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앞에 4개의 사례는 사실은 자객에 대한 역사 기술의 완성태라고 하는 현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현가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미 앞에 있는 역사의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가의 현가다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저희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니까 역사라고 하는 다양한 층의 텍스트가 일종의 종합 완결 세트라는 점에서 성패 차원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아까 실패로 한 거지만 사실은 현가가, 야, 내가 태자단이 내보고 어떻게만 안 해놨으면 너 죽었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뭔가 협객의 일종의 그런 걸로 이해도 특별히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현가열전의 가장 큰 특징은 사기의 통틀어서 진시황이 딱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죽냐면 자객열전에서 거기 나왔던 번호기를 상대로 내가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딱 그 장면에서 진시황이 딱 한 번 죽는 장면이 사기를 딱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진시황이 어떻게 죽는지가 묘사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서 그럼 사실은 안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본다면 그런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게 현가열전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합전이라고 하는 4개의 텍스트를 함께 읽고 현가 전체를 그 완성이라고 혹은 뭐 중층적인 구조의 형식으로 읽는다고 하는 접근, 성패가 아니라 읽을 때 오히려 합전이라고 하는 읽기 방식하고 훨씬 더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예. 예. 대답할 수 있는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뭐 변명을 해야죠. 답이 아니라 우선 그 합전 아까 처음에 우리 최재형 선생님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게 다 모든 것이 합전이다. 합전의 의미를 좀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명을 겹쳐서 쓰는 그런 합전의 형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에 일단 1차적인 의미, 그게 합전이라는 게 결국 선생님 말씀하신 중복 겹쳐 읽기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그 겹쳐 읽기, 합전을 그 겹쳐 읽기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을 설정을 하고 그 주인공과 그와 유사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을 묶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합전을 조금 줄여서 그 일반적으로 합전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겹쳐 읽기를 내가 좀 읽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명히 이 현가열전 안에는 정말 이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곳곳에다가 정말 이렇게 보물들을 숨겨놓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어떨 땐 좀 과도하게 우리가 읽어내는 편도 있지만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마천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마천이 이미 채록하고 있는 그 이전의 자료들이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쓸려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중층적인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사마천이 정말 복잡한 사람이고 정말 겹쳐 읽기 많은 걸 고민하는 사람, 정말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일단 따라서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문학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가라고 하고 이건 역사서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저런 이 겹쳐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흐름이 흐트러지고 결국 이 얘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열전은 그런 부담으로부터는 줄어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 어떤 대배 흉노부터 시작을 해서 서남이까지 이루어지는, 또 그 사이에 사마성애가 왜 들어가고 뭐 이런 그 모든 구조들이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이 당시 전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을 일단 설명하지 않으면 그럼 역사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그 어디에 열전이 위치하느냐도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단지 이게 문학 작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을 지금 설명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먼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서사 구조를 넣어서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독자들에게 내 얘기가 전달이 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삶과 전도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할 거는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아까 현가열전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전국시대 2가 끝나고 드디어는 전국시대 최말기가 돼서 이제 여부리와 이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전국시대가 마감이 되고 하나로 움직여가는 과정, 그리고 그 뒤는 이사로 이어집니다. 이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역시 여부리하고 이사하고 같은 시대라고 하지만 두 개가 다르거든요. 이사는 이사열전을 잘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이사열전은 사실은 진시황을 통일해서 아주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통일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통일 과정까지 얘기가 너무 쉽게 날아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 얘기는 사실 통일 이후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안에서 시간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자세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자격이라고 하는 열전은 분명히 앞의 시대와 다음 시대 사이를 한번 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자기는 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겹쳐 읽기를 그렇게 작품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번역이라든지 그런 말도 표현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일단 그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했다. 소위 진시황을 죽이고 그게 완전히 실패하고 앞의 세상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사로 통일 이후에 이 새로운 세상의 전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었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근데 다만 그걸 현가열전이라고 쓰지 않고 이걸 지금 자객열전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교군을 만들어서 합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겹쳐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역사학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 농담 그럴만해서 그랬다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럴만한데 그러지 않았거나 그럴만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예컨대 반대로 보면 사실은 조말은 현가라는 존재가 조말을 씌어지게 만든 거지. 조말이 앞에부터 조말 뭐 섭정 이렇게부터 씌어져 내려와서 현가가 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합전을 설명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손이 선조를 만드는 거지. 선조가 후손을 만들지 않는 어떤 가능성도 합전 형식이 준다. 1. 그 다음, 그렇게 보면 구론 가희열전도, 사실 구론 가희열전에 뭐 논란이야, 뭐 제가 선생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이게 구론열전에 가희가 붙은 건지, 가희를 쓰는데 구론이 앞에 붙은 건지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꾸 심정적으로 가희를 쓰는데, 가희가 먼저 구성되고, 구론이 앞에 붙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심정이 계속 가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합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서술 그 스타일이 꼭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존재가 희미했거나 부각되지 않던 어느 존재를 드러내는 역사에서 부각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역사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씌어지는 게 합전의 틀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전복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 어느 분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사실 또 동의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거는 구론을 위해서 가희가 쓰여진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구론이 나오는 그 열전의 그 포인트가 거기 앞뒤 위치가 구론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 거기 시간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희는 아직 나올 차례가 아닌데 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끌어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구론 아주 쉽게 표현 구론 틀렸다. 구론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좀 들으면서 이제 끌려 들어왔다는 거고 아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 조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현가 때문에 끌려 들어오는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조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조말이 들어온 이유는 아까 구론은 거기가 구론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고 여기는 지금 현가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려 들어왔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건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역사적인 서술 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전히 뭐 제가 이제 이런 가끔 대중 강연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자기는 역사서다. 그거를 문학하시는 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사마천은 내가 역사를 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선도 얘기를 먼저 쓸까 아니면 역사를 쓴다. 근데 역사 개념도 물론 크게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나간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그걸 드러내자 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가 존재하지만 둘 중에 굳이 물어보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하면 먼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자는 거지. 그 인간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소재가 역사야 이건 아니에요. 있는 정보,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가 외적인 무엇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을 때 이 텍스트가 역사가 되는 거고 그런 지시가 아니고 텍스트 안에 있는 상호관계에 훨씬 더 집중해서 이 안에서의 완결성을 더 강하게 읽으면 그때는 그게 역사로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읽는 거지 역사서라고 하는 선재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역사학 분야의 중요한 역사서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텍 자체는 그게 전통시대에 그게 이름이 사라고 붙고 이름이 서라고 붙다는
것 외에는 좀 읽기 방법이 좀 다른 점 아닐까요? 내가 역사가서 내가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첫째인데 무엇보다도 물론 이게 현가 열전만 따로 한 편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한 편이 돌아다닌다. 당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편별로 원별로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권속도 130권을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일단 명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는 역사, 내가 아니라 사마천 스스로가 태사공 자서에서 또 뭐 백이열전은 저는 그 역사의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도 이제 태사공 자서에서 내가 이거를 사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흐름을 찾는 역사라고 하는 게 먼저라고 본인의 말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역시 역사의 개념을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뭐 더 얘기하고 저도 뭐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하고 지금 선생님이 규정하고 있는 역사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넓게 이 사람은 그 역사를 설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사마천의 사기를 저는 역사로 읽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학자에 이게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지금 뭐 이걸 역사랍시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범위나 정의 같은 것들이 재설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집필 사업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가 아니네요. 강연을 해주신 임명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논의가 뭐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뭐 끝없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어서 사실 뒤풀이 자리가 있으면 뒤풀이 가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학기에 10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9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신 김현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9차례에 대해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